저는 케이시 베넷입니다. 네, 저희 포인터 가져다 주시면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가동이 안 되면 하나씩 뒤에서 넘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강연 말씀 들어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Technical glitches. So my name's Dr. Casey. 케이시 베넷 교수입니다. 저는 한영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그리고 AI 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분야에서 시카고에 있는 드풀 대학교에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사관과 관련해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이고요. 그래서 한미 양국의 학생들의 교환을 주도하고 있고 쿠팡이나 여러 기업에서 로보틱스와 마이크로 사이언스 관련해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헬스케어 대기업에서도 재직을 했었고요. 주로는 대학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AI, 머신러닝, 로보틱스가 제 전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사실 그 용어가 없었죠. 여러 대학이라든지 여러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의 미래 계획은 병원 밖에서 있다. 저는 20년 동안 여기서 재직을 했는데요. 병원 밖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수의 기술들과 많은 알고리즘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가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상호 연결을 하면서 새로운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융합, 수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인테그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병원 밖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가정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헬스케어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이고 지금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뒤에 제가 포맷을 다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 분야가 좀 주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이 많은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랙션 그리고 헬스케어 로보틱스 세 번째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 이 부분이 주요 세 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뇌와도 연결된 분야입니다. 스마트폰을 헬스케어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앱을 많이 쓰시잖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앱
것들을 잡아서 입력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실은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들이 있습니다. 가속도계라든지 자이로스코프라든지 키패드를 타이핑하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앱을 과연 다운로드 받아서 굳이 입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공개했던 네이처에 게재했던 논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습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빨리 치느냐, 얼마나 세게 치느냐에 따라서 핸드폰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정신적인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다든지 자폐 증상이 있는 환자들, 자폐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는 경우에는 행동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특이한 양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양극성 성향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것인지 더 악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키패드의 입력 양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도는 거의 95%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논문에서 이 결과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정신병이라든지 심리적인 증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경 섬유 다발, 알츠하이머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동 장애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상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미세한 증상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서도 정신 건강의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봇을 이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로봇 펫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심슨이라는 로봇이죠. 이 10년, 20년 정도 걸려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너싱홈에서 또 노인들이 살고 있는 요양원에서 이런 로봇펫들이 사용됩니다. 센서가 있어서 로봇을 만지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로봇펫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로봇은 그냥 물리적인 장치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스마트폰과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센서 스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가정에서 이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로봇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로봇과 마찬가지로 IoT 디바이스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로봇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크게 해서 집안이 어질러지지 않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알츠하이머라든지 다발성 신경성 유종 그리고 치매 또 뇌 건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아직 논문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2차 리뷰가 진행 중입니다. 제너럴 리플레이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It's kind of like emulating human dreaming, right? 사람이 꿈꾸는 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A lot of our models require lots of 많은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뉴로사이언스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낮에 경험했던 것들을 잠자는 동안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아침에 이메일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낮에 배웠던 것들이 꿈을 꾸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인간의 꿈꾸는 과정들을 데이터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꿈을 그대로 기계가 구현을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낮에 했던 경험들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면 배웠던 것들을 계속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챗 GPT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문으로 곧 나오게 됩니다. 한국의 대학원생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셜 아니면 인간 로봇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간들이 로봇하고 그리고 또 버추얼 아바타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터액션을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또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나이가 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있다든지 알츠하이머가 있다든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뇌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인 면도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아바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챗 GPT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보신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의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타이핑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모든 모달리티를 수집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트랜스포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 러닝 전이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태스크, 어떤 과제를 할 때 있어서 만약에 야구공을 던져요. 근데 사실은 야구공을 던지는 것 자체, 사실은 축구공이나 다른 농구공이나 던지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에 공 하나 던지는 거를 배운다면 다른 공도 충분히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이학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이학습을 통해서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랑 그리고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훨씬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룹에 대해서 계속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이 학습을 통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더 책임감 있는 또 반응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버추얼 건강 도우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AI 테라피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런 제 랩에서 저 연구소에서 지금 이런 애버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화된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터랙션은 어떤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한 장치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삼성 이런 뭐 그 폰이나 아니면 뭐 시계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토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미국에 있는 클림슨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고 인터랙티브하기도 하지만 사실 목적은 디지털 치료를 위한 장난감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바타들도 로봇들도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디지털 치료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데이터를 아니면 뭐 인터벤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 치료, 즉 여러 가지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양극성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장난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틀어요. 이 장난감을. 그러면 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이먼 세스 같은 그런 어떤 자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놀면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잘 지침을 따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침을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폐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뭐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있되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런 장난감을 통해서 자폐아들한테 알려주가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자폐아는 계속해서 좀 더 탄력성 있는 회복력 있는 포기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짜증내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장난감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양한 또는 여러 종류의 디지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에서 저희가 데이터도 수집을 하지만 또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서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자폐아들이나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다면 미리 하는 거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큰 병이 돼서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되기 전까지 미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에 이렇게 불이 딱 뜨면 지금 정비소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신호를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병원에 가기 전에.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많은 용어들이 쓰이고 있죠. 이 머신러닝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뭐 젠AI, 뭐 전이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그래, 너무 용어가 많지. 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또 지루해하죠. 맞습니다. 또 그 얘기네. 막 이제 이런 반응이신데 그러면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 러닝이고요. 지금 이제 헬스케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마 1990년대 제가 처음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신경망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모든 용어들은 다 모델에 대한 거 이제 있었지만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아직 않는 단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입니다. 아까 그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던 기사 있지 않았습니까? 머신러닝이 최고의 모델이었다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굉장히 경쟁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다지 컴퓨터 산정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기기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 슈퍼컴퓨터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떤 때는 좀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딥러닝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 신경망을 다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텐서 같은 것들이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컴퓨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머신러닝, 즉 전통적인 방식의 머신러닝을 기반을 한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어떤 개념어 처리를 할 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제가 어떤 병원의 그런 전자기록이 있다면 이 딥러닝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이렇게 자연어 처리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이제 딥러닝에 대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잘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상의 모델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딥러닝이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헬스케어 리서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네이처지에서도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더 낫냐라고 했을 때 머신러닝도 이제 그만큼 좋다. 딥러닝이 제일 좋은 모델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모델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그 사회적인 인지 능력 부분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자연어 프로세싱, 네이버 랩도 클로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다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멀티모달 학습을 할 때 있어서 또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요소를 배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딥러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최신의 그런 NLP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헬스케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젠 AI, 젠 모델이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이 있는데요. 아마 1년 전에 이런 슬라이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뭐야 했을 텐데 지금은 다 챗 GPT 아시잖아요. 그 생성형 모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챗 GPT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AI 분야에서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버트랑 그리고 챗 GPT에 대해서 2015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는 게 이러한 젠 리플레이 모델을 통해서 사람의 꿈꾸는 과정 같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생성형 모델인 거예요. 이게 챗 GPT는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의 생성형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패턴을 배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들어오면 또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이 머신은 이전에 배웠던 거는 잊어버리고 최근에 배웠던 것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재앙적인 잊어버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모델이 왜 좋냐면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나 버트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생성형 모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그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히면 예전에는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매번 저희가 이제 부엌에서 어떤 요리법을 배워요. 하나를 새로 배울 때마다 이전 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매번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요리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매번 똑같은 음식밖에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닭갈비를 만들 수는 있는데 어제 만들었던 김치는 못하는 거죠. 이전 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의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을 더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성형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이 모델도 굉장히 유용해요. 저희가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퓨전 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딥러닝, 뭐 젠 AI 모델, 뭐 머신 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뭐 헬스케어에 있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예시, 데이터가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아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뜨거운 거를 계속 만져야지만 아 이거 뜨겁네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뜨거운 냄비를 한 번만 만져도 두 번만 만져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저건 뜨거우니까 내가 화상을 입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딥러닝 모델 아니면은 저희 여러 머신러닝 모델은 계속해서 그 뜨거운 냄비를 계속 만질 거예요. 왜냐면 이전 거를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일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들은 최신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에서 사용되는 이런 최신 모델들은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네 번 사례를 주면 사람은 아 그래 알겠어 이해를 하는 거죠. 운전하는 방법, 뜨거운 냄비 만지지 않는 방법, 농구공 던지는 방법 이런 것들 한두 번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모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트랜스퍼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인간들처럼 하는 거죠. 인간들은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파괴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딥러닝만 하게 되면 이런 딥러닝 모델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딥러닝 쓴다고 하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퓨전 러닝의 아이디어 또는 트랜스포머 러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헬스케어를 생각해 보세요. 헬스케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개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야 게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러한 암을 어떤 특정 암을 가지고 있는 특정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지역에 보통 뭐 20명 정도의 환자 정도로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 있어서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실은 샘플 규모 자체가 표본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막 수백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암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스케어 AI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헬스케어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디지털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것도 또 큰 분야예요.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집 안에 넣어놔서 사람들의 그런 패턴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 이제 오늘날에 지금 많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디지털 방식의 치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치료, 물리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DTX, 즉 디지털 치료는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기술이 이제 화학 성분 대신에 더 중요해진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화학 성분을 줘서 그거를 먹게 해서 병을 낫게 할까? 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지털, 예를 들어서 뇌 기능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더 빨리 조기에 약을 먹기 전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면 약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병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디지털 치료에는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업계에서도 특별히 미국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이 DTX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억 달러 정도 규모라면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lot of money. 굉장히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미국의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럽으로 확장한다, 중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이 DTX를 확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 창업했었습니다. Do all that stuff.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거를 다 시장에 막 상용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편일률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게 뭐 트랜스퍼 러닝이든 아니면 뭐 딥러닝이든 하나는 안 되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딥러닝이다. 이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해예요. 모든 것들은 인터커넥션,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시비넷 교수님 만나보셨고요. 이 화학치료제만큼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관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을 디지털 치료제로 이용을 할 때 사용자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데이터 수집 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애완동물 문화에 서구권 사람들보다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조금은 덜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So this is actually since I've been in Korea, this is actually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논문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we've been running the same study in 여러 기술도 있고 동일한 연구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비교 연구도 했습니다. use them, but I think more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is there's differences in the data. 데이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로보틱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의 가정에도 두고 또 똑같은 로봇을 한국의 가정에 두었죠. 노약자들의 집에 둔 것입니다. The data that I get in Korea 한국에서 얻었던 데이터들은 than the data that we go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데이터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인터랙션과 동일한 행동이 있었고 또 예측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뭐 식사는 또는 말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유사하게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나온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적인 속성이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Places, and that means we're going to have 장소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는 이런 기술들을 여러 지역에 구현할 때 문화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여러 다른 위치에 적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딥러닝 모델이 미국에선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워킹했던 모델이 미국에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과 문화적 환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를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도 AI 데이터에 대한 선제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의료 환경에 보다 쉽게 적용을 하려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actually this is a question. 네, 사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카고에도 제 이제 그 주임 교수님이 계신데 사실은 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랭클린이라는 그 의과 대학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메디컬 스쿨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과 또 엔지니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헬스케어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그러니까 별도로 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대에 떨어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의사들은 마치 반은 엔지니어여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헬스케어, 그러니까 둘 다인 거죠. 양쪽 다 그런 거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봐야 되는 것은 이 의대와 병원들을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또 컴퓨터 사이언스 쪽과 함께 합치거나 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토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책을 쓰셨어요. 창의적인 파괴, 의학에서의 창의적인 파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제 그 책에 따르면 이런 사이보그 임상학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의학을 기술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의사들은 오늘날의 또 과거의 의사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AI를 잘 활용하려면 적합한 훈련과 학습을 다르게 받아야 됩니다. 실사례로 또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켈시 베넷 교수님은 여기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